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플러스와 함께하는 IT 플러스. 오늘 NFT에 대한 이야기를 맡은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세컨드브레인, 그러니까 저희의 두 번째 뇌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연결된 세상들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다양한 책들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는 요즘에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그동안에 없었던 NFT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다뤄놨어요. 그래서 월간 IT 플러스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예전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달라진, 그리고 NFT라고 하는 개념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월간 IT 플러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지금과 같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께서 IT에 대한 이야기들, 업그레이드된 지식을 받고 싶으실 때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중에 일상 IT,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통해서 매일 아침 7시에 이 목소리 그대로 전날에 있던 IT 뉴스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3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저하고 만나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상으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 플러스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IT를 더해보자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월간 IT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부터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서 대화를 했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때부터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뵙게 됐죠. 그래서 좀 망설였다가 드림플러스하고 함께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에서 월간 IT 플러스를 만들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더 좋아진 점은 지금 영상 혹시 보시다가 놓치시게 될 경우에는 2주 정도 뒤에는 편집본이 유튜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거듭되는 지식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난번까지 저희 다뤘던 내용들이었어요. 일상 속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올해 CES가 있었을 땐 CES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 턴백 정준환 대표님과 함께는 리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는 자산관리 이야기를 드리면서 팀워크의 김영석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NFT죠. NFT 어떻게 새로운 시대,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저하고 함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요즘 NFT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도대체 NFT가 뭐냐, 이런 것들을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요, 조금 겉에서,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일반인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에요. 뭐든지 간에 항상 기술이 먼저 발전을 하면서 법에 대한 것들이 좀 뒤늦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질문을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저희 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30분 정도 후토크가 있습니다. 이 토크에서는 Q&A를 바탕으로 할 텐데, 자, 질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벤터스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달 보여드리고 있는데 월간 IT 플러스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이 카카오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방송 접속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 인식해 보시게 되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여 코드는 2020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쪽 들어오셔서 질문들 남겨주시거나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우린 이런 것들이 궁금했다 라는 소식들 해주시면은 좀 조용한 방입니다. 하지만 IT 전문가분들이 많으신 방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지금 접속하시는 동안에 잠깐 한 5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강의 내용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인식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실 겁니다. 들어오시면서는 본명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가명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이 방을 통해서는 지금처럼 IT 플러스에 대한 강의가 있다라든지 제가 만들고 있는 강의들, 그 IT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조금 계시니까요. 잠깐 기다려보고요. 이 참여 코드는 2020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죠. NFT. NFT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2, 3년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우선 우리가 NFT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알아야겠죠.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에 불과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NFT의 속성 모든 것들을 정의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비트코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장점과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대체 불가라는 말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 대체 불가다. 대체 뭐가 불가하다는 거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50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하나는 2017년 동전이고 다른 하나는 1998년도 동전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2017년도 동전을 빌렸어요. 자 내일 갚을 때 집에 있는 동전을 보다 보니까 98년도 동전이 있어갖고 이걸로 드립니다. 괜찮죠? 두 동전의 가치는 같으니까요. 물론 요즘에 100원짜리 동전이나 10원짜리 동전 같은 경우에는요. 동전 수집가들 사이에서 500원의 가치가 아니라 몇십만 원까지 거래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건 논외로 치고 현재는 동등한 가치잖아요. 500원, 500원이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도 대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1비트코인을 샀을 때 다른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게 대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NFT는 뭐냐? 대체 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시거나 경주 여행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셔갖고 그곳에 있는 자동차를 빌렸어요. 자동차를 빌렸는데 오늘 내가 A라고 하는 번호판을 단 자동차를 빌렸는데 내일 여러분들이 반납하실 때 길거리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서 반납할 수 없거든요. 이게 대체 불가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NFT로 된 거는 일단은 다른 걸로 교환은 되겠죠? 근데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는 없구나. 1대1 동등한 가치를 가진 건 아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큰이죠.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말은 코인을 생각하셔도 되고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코인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서 보자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그 가격보다도 원래 이것 때문에 유명했었죠. 블록체인 방식으로 자 왼쪽에 있는 게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예전에 은행이 처음 탄생했을 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죠. 현재 은행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를 금고에서 서버로 바꾸면 비슷하긴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맡기거나 돈을 빌렸을 때 장부라는 걸 기입하게 되는데 이거를 한 곳에 보관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복사할 수도 있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겠죠.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될 바에는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자. 이래서 체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거래 내용들이 모든 사람한테 복사가 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안전하죠. 위조할 수 없죠. 변조할 수 없어요. 자,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NFT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보게 되면 뭐랑 비슷하냐? 밀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NFT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감싸고 난 다음에 찍어 놓는 겁니다. 이건 이인복의 소유다. 이건 A라는 사람의 소유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 사람의 소유가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요. 블록체인 방식이니까 그 옆에다 또 찍어주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의 소유에서 다음 사람의 소유로 넘어갔다.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말썽달썽 하실 거예요. 자, 이걸 봐볼게요. 탱크보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NFT로 만들어진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의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NFT는. 자, NFT는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 토큰 TSX라는 게 나오고 컨트랙트 크리에이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값들이 나와져 있게 되어져 있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더라. 투명하게.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구조화되어져 있는 게 NFT다. 그러면은 NFT는 이런 그림들을 NFT화 시킬 수 있구나. 일단 이게 포인트가 있죠.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NFT의 특징. 위조할 수 없다, 변조할 수 없다, 다른 것하고 대체할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죠. 음악 파일, 영상 파일, 사진 파일. 여기다가 더 나아가면 게임 속에 있는 수많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NFT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NFT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이 영상도 파일로 남기 때문에 이것도 NFT화 시킬 수 있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NFT가 되는 건 알겠어요. 소유권을 찍어준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이때를 생각해 보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소리바다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하죠. 있었고.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MP3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고요. MP3 플레이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음악을 다운받아서 넣어서 귀로 듣고 다녔을 때입니다. 한 곡이 들어가는 게 용량이 작았기 때문에 하루에 3곡?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10곡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CD랑 아이팟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 자,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음악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소유인지는 명확하지만 가수의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부활이라고 써 있죠. 제가 부활 MP3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는요. 친구들한테 받거나 친구들한테 줬었어요. USB에 담아가지고, USB도 아니죠. 디스켓에 담아가지고 서로 나누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게 과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류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그림 하나, 내가 잘 찍었던 사진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유권을 명백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지 뭐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인을 찾아줄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죠.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 NFT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에서 의상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페토라는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의상도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지금은 단순히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얘기를 하지만 정말 비싼 작품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디지털 작품을 샀는데 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죠.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제 이 두 개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두 개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 많은 무형의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들에 대해 괜찮아지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절대 안 그랬었죠. 한국어 컴퓨터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 다 불법 복제해서 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불법으로 복사해서 쓰는 것보다 정당하게 9.99달러를 내고서 뭔가 설치해서 쓰는 게 사람들이 익숙해졌어요. 나한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 편집 앱이다 이런 것들 사람들이 3만 원, 5만 원 내고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이 변화가 지금 다시 시작되는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NFT를 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제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죠. 리니지의 집행검이라고 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가격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간다라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이 갈 것 같아요. 디지털로 된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로 된 모든 것들. 제가 냥캣이라고 하는 우리는 짤이라고 그러고 해외에서 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고양이가 무지개 꼬리를 뒤에 날리면서 우주를 날아다니는 건데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였었거든요. 아무 의미 없었고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음악을 바꾸기도 하고 강아지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밈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왔었죠. 거래소에 올라오면서 302더리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주인을 찾게 된 거죠. 또 가볼까요? 제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죠. 지금 NFT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이 강의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제 책은 물론이거니와 NFT 제일 유명한 이 사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이크 작품이죠. 785억짜리 작품이죠.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서 경매에 올라와서 낙찰받았는데 낙찰가가 78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디지털 작품들을 우리가 디지털 아트를 샀다 그래서 복사하거나 출력해서 집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죠. 액자에 넣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사신 분은요 그냥 소유권을 산 거예요.
자,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소유권만 샀지 이거를 통해서 다시 또 수익 활동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은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복잡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거대한 사례가 하나 됐어요. 또 가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는데 물론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다 다릅니다. 잭 도시가 트위터를 만든 잭 도시가 Just setting up my tweet이라고 하면서 내가 트위터 만들었어. 이제 시작. 이런 글을 올렸죠. 내가 이거를 경매에 팔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유권을 팔겠다. 누가 살래? 이렇게 해놨었는데 경매에서 실제 낙찰받는 사람이 나타났죠. 이 금액에 낙찰이 됐죠. 이게 32억 정도입니다. 1632더리움이었었어요. 물론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 가격은 아니고 내려가기도 하고 추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잭도시는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 기부하겠다라는 얘기들은 나왔었어요. 어쨌든 테스팅을 한번 해본 건데 좋은 성과를 얻게 됐었죠. 또 가보죠. 얘는 어떨까요? 제가 아트를 하나 보여드렸고 그리고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희소성이 있는 트위터란 첫 줄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희소성이라는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수집품. 국내에선 그렇게까지 많이 수집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선수들의 카드를 수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만화책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된 만화책을 놓고 나면 이게 수집하게 되면 돈이 된다. 익숙한 개념들이시죠. 자, 그 중에 하나를 디지털로 옮긴 겁니다. NBA 탑샷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NBA 선수들의 카드를 NFT화해서 팔아요. 그런데 특징이 재밌는 요소들이 들어간 게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싸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가 이걸 사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놓게 되면은 얘네가 특정한 시간대가 됐었을 때 지금부터 들어와서 기다렸다가 사면은 됩니다라는 링크를 보내줍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얘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거고 하나하나씩은 5개의 카드가 들어있는 팩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랑 똑같냐면 지금도 알파문고나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은 포켓몬스터 카드 팔고 있거든요. 카드를 찢으면은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이런 요소가 들어있어요. 게임 요소 같은 것들이. 찢었었을 때 정말 유명한 선수께 나오면 대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카드가. 자, 디지털 카드가 NFT로 되어져 있는 카드가 일반 종이 카드에 비해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죠. 분실의 위험이 없죠. 두 번째, 잘못해서 이거 물에 젖거나 불이라도 나게 되면 재산이 날아가게 되는 것들인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냥 선수의 멋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멋있는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2억까지 거래되는 카드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2억 3천만 원짜리예요.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슛 장면이었는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NBA 탑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가볼까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NFT에서 우리가 가치가 있게 현재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밈이라든지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희소성이 있는 모든 것들,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 역시도 NFT가 없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열풍과 더불어서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누구나 지금 NFT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국내에선 거의 최초로 NFT로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는 건데 마리킴 씨의 작품이고요. 미싱 앤 파운드라고 합니다. 금액은 288 이더리움에 팔렸어요. 거의 첫 사례죠. 자, 이거 역시도 논란이 좀 됐었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발언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 썼던 장면하고요. 이 기사에 대한 것들이 NFT로 만들어져서 거래소에 올라갔습니다. 실제 구매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했었죠. NFT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위조되거나 변제될 수 없다. 위조되거나 복사될 수 없다. 그럼 이 내용은요. 박제가 된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살지는 모르겠어요.
NFT 플랫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성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계약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곳들은 프로축구 혹은 프로야구 이런 협회들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죠. 희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BTS가 첫 번째로 공연했었던 영상에 대해서 NFT화돼서 팔리기 시작한다. 살 사람들이 세상에 많겠죠.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었지만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어들었었죠. 카카오 멤버십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갔냐면은 랜선 사인에 2번 참석할 수 있는 권리하고 NFT 카드를 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마트에서도 순금을 주면서 NFT로 준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 그러면 NFT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였었는데 잘 몰랐던 것들인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멤버십 같은 것들을 줄 때 NFT로 쉽게 줄 수 있겠죠. NFT 개념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준대요. 그럼 받아야겠죠. 희소성이 있으니까. 시끄러운 이야기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한기, 박수근, 이중섭 이분들의 작품들이 NFT화돼서 경매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동의한 적 없다.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게 많죠. 자,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란 말씀이 궁극에달아. 이게 지금 NFT화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봐볼게요. 스티브 잡스의 이력서. 이거 가치가 있겠죠.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썼던 이력서가 NFT로 판매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근데 조금 특징이 있는 게 스티브 잡스의 이력서는 예전에 한번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NFT가 되기 전에 이미 손으로 쓴 이력서가 있어요. 이게 경매로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거였었죠. 과연 손으로 쓴 아날로그가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값어치를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는 NFT가 더 많은 가격을 인정받았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A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뱅크시 전시회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죠. 한번 연기가 됐다가 뱅크시 작품 중에 굉장히 기행을 일삼았던 분인데 머런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멍청이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를 실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곳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무슨 영상이었냐면 불태우는 영상이었어요. 오프라인에 있는 진짜 원본을 불에 태우면서 자, 이제 이 작품은 현실 세계 없다. NFT로만 남아있다. 살 사람.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겠죠. 희소성을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실제 얼마에 팔렸냐면 4억가량에 팔렸어요. 1억 조금 넘게 사서 4억 정도에 낙찰이 됐으니까 뭐 남는 장사한 것 같습니다. 잡스의 작품 어떨까요? 잡스의 이력서. 자, 왼쪽이 실제 이력서고 오른쪽이 디지털 작품이에요.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무슨 얘기냐면 현실 세계의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원본이 아니라 결국 디지털로 된 또 하나의 복제품이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원본을 불태울 수는 없겠죠. 보물이니까. 이 문화재가 있는 상태에서 NFT를 만드는데 하나도 아니고 100개를 만듭니다. 100개를 만들고 개당 1억씩에 지금 판매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법적인 문제까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9천만 원달러, 9천만 원짜리 진달래 그림이 불태워지는 일이 일주일 전에 있습니다. 예, 김정수 작가님께서 본인의 그림을 불에 태웠어요. 장작불로다가. 그리고 NFT를 만들었죠. 앞으로 이거는 NFT로밖에 만날 수 없게 된다. 아까랑 사례가 좀 비슷하네요.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부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NFT가 활성화가 됩니다. 거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일단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NFT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일 많은 돈이 오고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는 좀 돈이 될 것 같다. 관심이 쏟게 만드는 건 아트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매자가 있어야 돼요. 이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NFT로 사더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있으셔야 되죠. 많아졌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방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인을 통해서 이거는 투자의 수단이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래소의 발전이 없으면 직거래를 할 수는 없거든요. NFT는. 그래서 거래소. 유명한 곳들 몇 곳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픈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오픈시는 말 그대로 바다예요. 열린 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만의 작품을 올릴 수 있고 가격을 매기고 난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인데 한국어 버전도 잘 되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 올라오는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엔 좀 구분이 됐습니다. 정말 아트도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음반, 뮤직이죠. 그리고 도메인 주소를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가상세계 아이템들을 파는 것들, 트레이닝 카드 혹은 지금 All NFT라 그래서 모든 NFT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잡다하게 열린 곳이니까 모두가 팔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만 오픈시에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좀 허들이 있어요. 이 허들이 뭐냐면 이제 메타마스크라 그래서 블록체인 방식 이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지갑이 필요하고 그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만의 상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스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정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정 수수료가 100만 원씩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렴한 편이에요.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누구나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올라옵니다.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게 아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NFT가 많아지면은. 그러면 뭐가 필요해지냐면은 이 그림이 1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서울 옥션부터 시작해서 옥션 쪽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미 이쪽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해외 소더비라든지 크리스티라든지 경매회사 쪽에서 뛰어든 이유는 이 쪽은 이미 예전부터 공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준으로다가 NFT를 선정을 하고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것들의 강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계속 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오픈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를 올린 다음에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런 것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책정을 해요. 이 정도에 팔겠다. 해서 비딩 금액으로 해서 경매를 받겠다. 올려놓게 되면은 낙찰이 되게 되면 저한테 수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더리움 방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더리움으로 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0.1에서 팔리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리프트 게이트웨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도 유명한 곳입니다. 리프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바꿔놓은 거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NFT를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좀 했어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엄선된 작품들 위주로 좀 올라오죠. 줄을 섰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슈퍼레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슈퍼레어는 말 그대로 레어급,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우리나라의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다 몇 개가 좀 들어가져 있죠. 이건 좀 허들이 높은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국내. 첫 번째는 크래프터 스페이스라 그래갖고 크래프터 스페이스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카이카스라는 이름의 지갑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여기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나만의 NFT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국내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크래프터 스페이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이카스로 로그인해서 NFT 발행하기 누르게 되면은 뭐든지 올릴 수 있고 우리가 만든 것들을 오픈시에 올려서 판매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대신에 이 크래프터 스페이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만들 수만 있지 거래까지 하기에는 안 되어져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아직은 거래소 연동이 오픈시까지밖에 안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국내 회사라 그랬었는데요. 네, 이미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카카오의 계열사 중에 그라운드 X라는 곳이 있죠. 여기서 블록체인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쓰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한 게 크래프터 스페이스. 창작자가 누구나 될 수 있게 만든 공간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왔느냐? 이 기사 보였을 겁니다. 8월 1일에 있었던 일인데 배우 하정우 씨가 그림도 그리시죠. 하정우 씨의 작품이 5,710만 원 정도에 팔렸다. 자, 어디서 팔린 거냐? 여기서 팔린 겁니다. 클립 드롭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7월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클립 드롭스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NFT가 대중화되는 건 지금부터가 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드렸었습니다. 왜냐면은 카카오 때문에 그래요.
다른 NFT 거래소는 잘 모르겠지만은 카카오에서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들, 간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들,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클립드롭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구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야 돼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밑에 점세개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은 전체 서비스라는 메뉴가 나오고 전체 서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클립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미 예전부터 카카오는 클립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방식의 코인을 담을 수 있는 지갑 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예전에 이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클립에 담을 수 있는 건 뭐냐? 클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역시 이 방식으로 만든 코인이죠. 에어드랍이라 그래서 친구를 초대하게 되면 무료로 주는 행사들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 클립 드롭스가 들어갔어요. 지금 베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는 오픈시처럼 누구나 올려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장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티스트 분들의 작품만 올라와져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걸 터치하고 난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돼요. 자,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립드롭스 NFT라는 데 자동으로 담기고 이 소유가 당신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소유 증명서라는 거 발급을 해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146번째를 발행했기 때문에 써져 있는 것들이죠. 그럼 저는 이거를 현재는 가지고만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되게 된다면 이거를 실제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는 것들로 열어줄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삼성 라이온즈나 이런 데에서 토큰을 발행한다는 게 이런 것들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초대하실 때 그 사람만 올 수 있는 단 한 장의 초대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되겠죠. 물론 이 다음에 우리가 어딘가 들어갔을 때 초대장을 제출했으면 사용했다는 표시를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걸 제시했었을 때 이 사람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신원 증명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열리는 세상이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남아있죠. 소유권은 알겠는데 그럼 내가 더 작품을 샀으니까 저걸 통해서 수익 활동을 더 해도 되는 걸까? 저작권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저작 인접권이라는 말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은 또 어떻게 다른 거냐? 만약에 NFT로 모든 걸 만들 수 있는데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기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NFT를 통해서 판매한 거에 대해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문제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두 번째 시간에는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나서 사례 그리고 NFT가 고려해야 될 법적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잠깐 저희가 교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시간 그리고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벤터스 쪽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보고 난 다음에 그것들 위주로 다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려주시고요.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해결이 좀 많이 됐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들으셨던 분들이나 저희가 또 단톡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톡방을 통해서도 이번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 중에서 지금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또 시간이 4시 반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것들 좀 이야기 드리고서 나머지들은 저희 채팅방이나 이런 쪽 통해서 나중에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질문 나온 거 하나를 봐볼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NFT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판매나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보호받기 위해서요 라고 했는데 그 NFT라는 개념이 사실 요즘에 나와서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제야 좀 헛갈리시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던져주신 것 같기는 한데 먼저 변호사님께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저도 제 의견이 있는 것들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 드림플러스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네. 작년 말에 이제 해커톤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되게 놀랐던 게 NFT 관련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 말에도. 작년 말이면 NFT 붐이 일기 전인데. 그렇죠. 아직 이전이죠. 네, 그때는 왜 이렇게 NFT가 많지? 했는데 사실은 되게 그분들이 빠르셨던 트렌드 거군요.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한 수 배웠는데 그 당시에도 저런 식으로 NFT를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랑하는 목적 말고 반대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을 하신 분들도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지식재산권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죠. 뭐 이제 등록이 가능한 특허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저작권이나 이런 형태도 있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돼야 이제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NFT랑 무관하게 일단 등록을 할 수는 있죠. 네네. 그리고 등록된 기록을 NFT에 남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더 유효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등록 제도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작권을 등록을 해서 국가에서 내가 이 저작권을 나중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많이 마련해 놓고 있고 이제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NFT를 이용해서 뭔가 증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 상의 이제 비가역성이나 무결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한 것들이겠죠. 네. 블록체인 상에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록하는 형태로 NFT를 만들겠다인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렸듯이 NFT를 짜실 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내용이 NFT 저장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이 되더라도 그 모든 게 저장이 되진 않기 때문에 보통 타고 넘어가서 오프체인이나 아니면 다른 그 블록체인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내가 NFT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IP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증명을 하려면은 그 오프체인에 있는 서버가 예전과 지금 다 동일한 상태로 있었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NFT를 이용한 IP 보호 측면은 막 엄청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고 한다면 그 NFT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개 있겠지만 비트코인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 NFT라고 하는 게 이제 줄로 담아지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 안에 그림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거나 MP3 파일이 통째로 들어가거나 뭐 2시간짜리 영화가 통째로 들어가는 개념이 이제 아닌 거죠. 아니고 여기는 링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타고 또 딴 데 저장해 가져온다 그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이라고 본다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기보다도 추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인 제도로다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뭐 지금 말씀하시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여기다가 등록해놓고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증거자료나 소명자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또 법적인 문제이니까 가봐야지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가능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기존에 블록체인상에 있었기 때문에 무결성이 인정이 됐다거나 그런 사례를 사실 제가 알지는 못하거든요. 뭐 그게 아직까지 유의미한 어떤 판례의 태도로 굳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프체인 상에서의 미싱 링크에 대한 어떤 증명은 필요하다. 그렇죠. 이 정도로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것만 좀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여러분께서 이제 보호하셨던 저장해놨던 이 NFT라는 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한 문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는 사실은 보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사실은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NFT를 가지고 있다. 그 자체는 이제 증명이 되니까 그 NFT가 무슨 의미인데를 떠나서 어쨌든 그 이미지 파일이나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제 NFT를 보면은 이제 그걸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보호보다는 반대로 보여주는 형태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랑한다라고 어디 들어갈 때 이거 내게 맞다. 내 지갑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지갑을 보여드렸던 이유도 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이 거래라든지 했었을 때 뭐 전시하는 것처럼 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잠깐 두 번째 거 간단한 것들 질문 나온 거 보여드리면 현재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NFT가 주류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향후 블록체인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떨어지면 관련 NFT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건 제가 명쾌하게 이야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샀던 게 한 200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다. 근데 나중에 이더리움 가격이 뭐 폭락을 했다. 이래서 100만 원이 됐으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같이 올라가요. 이게 예전에 크립토키티라고 그래갖고 그 3억 원짜리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300만 원짜리였던 게 계속 보관하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면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토큰을 가지신 분들이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미술품 사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좀 개념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더리움 세상은 화폐의 단위가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등락을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원화가 뭐 1 이더리움이 120만 원일 때랑 그쵸, 바뀔 때로 지금이랑 다르니까
근데 그 가치는 동일하죠. 이 작품은 이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700만 원이지만 예전에는 200만 원짜리였을 수도 있고 그런 등락의 차이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사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교류가 원래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그 사이에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사이드 체인이나 인터 체인을 하는 팀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간의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네트워크가 이제 뜨더라도 이더리움 대신에 그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한 NFT의 가치에 떨어지는 게 최소화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클레이튼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되는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ERC랑 호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조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후발주자들도 연동성을 고려해서 이미 이것저것들을 설계하고 있는 그쵸. 상황입니다. 이게 돈의 가치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1 이더리움이 나중에 돼서 2 이더리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나머지 나왔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좀 갖고 온 질문인데 한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따로 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본인의 어머님께서 서예를 하시는 분이세요. 붓글씨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인데 그동안 그렸던 게 많으신 거죠. 자, 근데 어머님 연세가 좀 오래되셨으니까 또 이제 기억을 좀 남겨놓고 또 증명도 해놓고 이러기 위해서 NFT화를 시키고 싶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 사진을 찍던지 디지털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 이슈가 나오는 건 글씨를 쓰는데 그냥 창작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시나 그런 아니면은 유명한 문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뭐 시인분들한테는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아날로그로는 있는데 이거를 NFT로 옮겼었을 때에는 역시 동의를 받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여쭤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어렵네요.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NFT에 따라 다를 텐데 그 NFT가 그냥 붓글씨라는 모양의, 그러니까 이제 결과 저작권적인 관점인데 네. 그 창작물이 이제 그 붓글씨라는 글씨의 형태에 관한 창작물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시의 유명한 부분이나 소설의 유명한 부분을 일부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2차 저작물 관련된 이슈나 표절 관련된 이슈는 없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 프레이즈가 중요한 네네. 어떤 창작성을 문구가 인정하고 중요한 있는 내용이 경우에는 그 원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애매하네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서예만 해서 네. 그 서예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네. 그렇게는 이제 원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 전체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뭐 한 문구라든지 이런 정도는 좀 짧은 경우고 예를 들어 비율에서 뭐 20대 80 정도로 해서 80 정도가 더 그림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한다는 건 괜찮다라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 퍼센트적인 부분으로 이제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네네. 저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창작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쪽이 창작성이냐군요. 이 저작권으로서 이제 보호를 받을 때는 뭐 이제 붓글씨 자체에 대한 심미적인 특성이 인정이 돼서 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서 네, 그건 좀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애매하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소송이라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명쾌해질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나온 것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걸 좀 봐야 될까요? 뉴스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자유를 NFT화하면 NFT의 소유권, 저작권은 언론사인가요? NFT 발급자인가요? 인데 근데 이거는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NFT를 올리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이 올린 거를 이야기하시는 경우라면 이거는 당연히 저작권은 그쪽에 언론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 주신 예랑 비슷한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NFT의 저작권이란 개념은 네네. 사실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NFT는 어떤 이제 증표기 때문에 네. 소유권은 발행한 사람 소유겠죠. 그쵸, 근데 그쵸. NFT를 보니까 어떤 그 뉴스에 대한 이제 그 저작권은 그 신문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크래핑해서 일부 가지고 오는 것들 저작권 침해인데 그런 식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급자가 뉴스 신문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뭐 그런 사례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해요. NFT에 대한 법적인 보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현재는 거래소가 우리나라도 있고 해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서 아직 NFT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작품들을 빨리 카피를 떠가지고 NFT 거래소에 올리는 거죠. 또 제 이름인지 모르잖아요. 또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아티스트 분들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뭐하지 않나요? 거의 없죠. 근데 사실은 유명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신문 네네.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다들 이제 개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다 하시고 권한이 없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저는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고 디지털 아트 시장도 에이전시가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계속 결국 중요한 거는 아트 관련된 NFT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해야지만 맞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보신 분들 많겠지만은 이번에 제가 썼던 책에 넣어놨던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을 좀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한 가지는 이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이거 이 사람 작품이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게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래가 돼서 돈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이 넘어갔으면은 다시 되찾아올 수는 없거든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중단시킬 수는 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작품이 거래가 되지 않도록. 가장 최근의 사례 중에 그 주재범 작가님의 픽셀아트가 도용이 된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도용했던 사람이 79 이더리움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발생을 시켰는데 그건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소값만 남아있거든요. 익명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꼭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면은 비플이 좋은 사례인데 비플과 같은 분들도 본인의 작품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을 때 계속해서 홍보용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에이전시랑 계약을 맺는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보호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로 하나를 제가 또 궁금했던 건 이어지는 내용인데 요즘에 이제 저희들은 뭐 용어 찾아보면 다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저작권 개념하고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히 뮤직파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음원을 갖다 또 경매로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것 좀 알기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작 인접권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공연권이나 실현권 같이 네. 저작 그 자체에 대한 권리는 아니고 제가 저작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간접적인 권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작권은 저작권자한테 있지만 저작 인접권을 가진 사람은 그걸 통해서 공연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소유권하고 저작권이 다른 것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디지털 아트 작품을 내가 샀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서 또 딴 데 팔거나 수익을 올려도 되겠지. 아직 이건 아닌 거죠. 왜냐면 소유권은 우리는 산 거고 저작권을 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묘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데퍼랩스의 네네. NBA 탑샷도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용도에서의 그쵸, 비상업적인 저작권의 용도. 사용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영상을 가지고 영리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여야지만 네네. 계속 그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렇죠. 그 영상에 대한 모멘츠를 샀다고 해서 영상에 대한 영리적인 이용권을 부여해버리면은 맞습니다. 그 데퍼랩스는 더 이상 그 영상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비상업적인 용도로 제한이 된다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책으로 저자다 보니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 책에 소유권이 있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수익을 올리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이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고 저희가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무래도 NFT 기술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제 블록체인 방식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신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법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질문도 그에 해당하는 것들로 좀 선택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NFT는 기술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모든 토큰이 다른 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 NFT의 경우 향후 세법상 예술품과 동률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가능성이라서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혹시 뭐 지금 추진 중이신 내용이다 보니까 이야기해 주실 게 좀 있으실까요? 저희 사실 지금 뭐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술품 관련된 NFT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지금은 뭐 소유권 관련된 개념이 빠져 있지만 그렇죠. 소유권이 만약에 화채되어 같이 붙어 있는 NFT라고 하면은 미술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미술품 관련된 세법이 적용이 돼야겠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NFT를 산다고 해서 세법상 예술품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상황은 지금은 전혀 아니고요. 향후에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되려면 몇 가지 넘어야 될 사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NFT가 일단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겠죠. 왜냐면 가상자산은 명확하게 이제 미술품과는 분리되는 어떤 자산의 종류이기 때문에 NFT 중에 소유권이 화체되어 있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니어야 되는 일단 큰 산을 일단 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저작권만 어떤 사용권만 파는 저작권에 인접한 사용권만 파는 NFT가 있고 소유권에 화체된 NFT가 있잖아요. 네. 후자에만 적용이 되게 하려면은 그 두 부분을 정부에서 구분해서 인지를 해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은 근실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아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연관돼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NFT가 지금 뜨기 전부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동 소유권 개념이 나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셀 때 한번 다루긴 했었었는데 이제 비싼 신발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지불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요즘엔 그 방식을 또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NFT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이런 식의 공동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던 대로 따로 세법이라든지 이런 게 적응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세법 적용이라고 하는 네네네. 어떤 말씀에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공동 소유권으로 예술품을 샀단 말이죠. 요즘에는 뭐 피카소 작품 이런 것들을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제가 뭐 1억짜리 작품인데 100만 원짜리만 딱 샀어요. 돈을 주고 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샀다는 게 증명까지는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법 쪽에서. 그게 이제 실제로는 지분을 구매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게 지분 이제 구매죠. 민법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공유의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 네네. 공유의 법리에 따라서 그냥 과세가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사실 이 NFT 이전에도 미술품을 분할해서 구매하는 형태의 그렇죠. 서비스들은 되게 많았고 네네. 이거 관련해서 이게 미술품에 투자하는데 집합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이건 그 자본시장법상의 이슈인데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사업자들이 택하는 방식은 미술품을 공유로 이제 민법상 공유 형태로 사는 네. 형태로 지금 처리를 해왔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 보통 이제 판매를 하면 판매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고 거기에 따른 과세는 그 플랫폼에서 납부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 가격대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히 NFT 시장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메타버스 얘기했을 때도 그랬었지만은 지금 이제 시작되는 시장이고 논의하고 생각할 거리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누군가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투자하시거나 뭔가를 하시기 전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NFT 거래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스타트업들도 요즘 많이 상담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자문 같은 것들을 미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법적인 것들을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이런 확인들은 법무부에서 확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질문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걸 다 답변 드리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NFT에 대한 이야기, 법적인 이야기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도 또 재미있는 소식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2주 정도 뒤에 드림플러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